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상처하고 친정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책으로 엮으면 몇 트럭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런 사연 하나 안 가진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고작 44년 남짓 산 저도 인생 사연 몇 개는 가슴에 품고 사니 말이에요. 저희 집의 경우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가슴에 한을 품고 사셨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마치 빚쟁이처럼 엄마 인생에 빨대를 꽂고 사셨거든요. 가혹하리 많지 불행한 삶을 살아온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모든 게 순리대로 각자의 방향으로 잘 흘러갔거든요. 이제라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집은 평범한 집들과는 달리 복잡한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과 남동생의 엄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남동생의 엄마는 소위 말하는 첩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첩을 두고 사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더군다나 한 집에 본처와 첩을 두고 살다니 어이없는 일이었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한 건 제가 7살이 되던 해부터였어요. 아빠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외박을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대낮에 집에 오셨더라고요. 옆에 젊은 여자를 동반한 채 말이죠. 여자는 가슴팍에 이불에 싼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졌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사람이 안방을 쓸 거니까 방 정리 좀 해. 그리고 수정이 너 와서 인사해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작은 엄마다. 여긴 네 남동생이고 작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내 작은 엄마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작은 엄마는 작은 아빠와 함께 미국에 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작은 엄마가 아니야. 작은 엄마는 미국에 있는걸? 그랬더니 아빠가 버럭 화를 내시며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조그만 게 어디서 말대꾸야.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아들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자식 교육도 이 모양이니 널 어디다 써먹냐. 이러니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지. 먹긴 놈이 섞는다고 아빠는 오히려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며 당당하게 굴었어요. 아빠의 첩은 호랑이 등에 탄 여우처럼 아빠의 권세를 빌어 안방을 차지하고는 안주인 노릇을 해댔죠. 어린 제가 봐도 화가 났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친정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아빠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하고 계셨는데 당장 아빠 회사와 거래가 끊기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것도 아빠가 외할아버지 회사를 도와주기로 하고 강제로 한 거였죠. 외할아버지는 나이 많고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아빠한테 딸을 내주는 대신 남은 가족들을 건사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갑과 을 관계였던 사위와 장인의 관계는 그 사이에 끼어있던 엄마의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동안은 친할아버지가 나서서 아빠의 비행을 통제해 주시곤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이후로는 전처럼 큰 힘을 쓰지 못하셨어요. 회사 일에서도 물러나신 채 병상을 지키고 계셨으니까요. 마침 그 틈을 타서 친할머니와 아빠가 못된 짓을 벌였던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니? 아들나 대를 잇기를 했냐? 네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되기랬냐? 아들을 못 낳으면 네가 알아서 후처자리라도 알아봤어야지. 어떻게 네 자리 보전할 생각만 하고 살아? 후사를 못 잇는 여자는 그날로 소박을 맞아도 마땅하다만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으니 내치지는 않으마. 대신 귀한 손주를 낳아온 작은 애한테 평생 감사하고 살도록 해라. 혹여라도 조강지처 노릇한답시고 작은 애 가슴에 못질했다간 그날로 우리 집에서 내칠 줄 알아. 친할머니는 아빠의 외도를 대리잇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하며 오히려 엄마한테 첩을 모시고 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제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다 애만 낳고는 나 몰라라 하는 첩을 대신해 그 여자의 아들까지 방으로 데려와 키워야 했죠. 저 같으면 첩 때문에라도 그 아이를 미워했을 법도 한데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낳은 애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어요. 제가 아기를 꼬집거나 쥐어받기라도 하면 누나가 돼선 동생한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시곤 했죠. 그런 엄마의 행동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그 아기를 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엄마의 사랑은 받고 자라서 그런지 남동생은 저희 엄마를 제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낳아준 친모를 향해선 거부감을 나타낼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첩은 자기 아들한테 정을 붙이지 못했어요. 멀쩡히 있다가도 제 엄마가 안아주면 자지러지게 울곤 했으니까요. 반면에 저희 엄마가 가서 안아주면 그제야 울음을 그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첩은 저희 엄마가 자기 아들을 뺏으려든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노릇은 뒷전이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쇼핑을 하거나 툭하면 집에 사람들을 불러 화투판을 벌이기 일쑤였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남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있었던 학부모 상담도 그놈의 화투를 치느라 깜박한 여자니 말 다 했죠 뭐. 그런 첩을 대신해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동생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들을 통해 학원 정보를 얻어가며 남동생 사교육에도 신경을 쓰셨어요. 혹여 밖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예절 교육도 철저히 하셨고요. 저한테 했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남동생은 어디 가나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게다가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올 때면 아이스크림이나 붕어빵을 사다가 몰래 엄마한테 드리곤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엄마의 노력에 따른 공은 첩이 가로채곤 했어요. 남동생이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교회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면 실상을 모르는 친할머니와 아빠가 모든 공을 첩에게 돌리며 두둑한 포상금을 주거나 명품 백을 사주곤 했거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명문대에 합격해서 엄마 길을 세워줄 생각으로요. 그래서 죽어라 노력한 끝에 Y대에 입학할 수 있었고 드디어 아들 낳은 유세를 떨던 첩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었죠. 제가 명문대에 들어가자 친할아버지가 엄마 앞으로 상가를 하나 주셨거든요. 오래된 상가 건물에 들어있는 가게지만 위치가 좋아서 공실이 될 염려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자 첩은 아빠를 닥달해 자기도 상가를 달라고 졸라댔어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할아버지 소유라서 아빠도 어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 대부분을 아빠가 상속받았거든요. 작은아빠는 미국에 살고 있는 데다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기 몫의 부동산 외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산 집행도 쉬웠죠. 아빠 손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오자 첩은 본격적으로 돈이며 상가, 부동산 등을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난 당신 호적에도 못 들어가는데 혹시 당신이 갑자기 떠나면 그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앞으로 뭐라도 해달란 말이에요.
명색이 이 집 장손을 낳은 여잔데 그거 못 해줘요? 결국 아빠는 첩의 요구에 따라 상가와 땅의 일부는 명의 이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노력 없이 얻은 첩의 재산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술술 빠져나가고 말았죠. 거기다 아빠의 무능함까지 한몫해서 회사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외할아버지 공장과 거래를 끊고 첩이 소개한 새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 공장은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서서 아빠한테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저요, 이날이 때까지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어요. 심지어 안방에 첩을 들이는 것도 참았다고요. 내가 왜 그랬겠어요? 그게 다 친정 때문이었다고요. 결혼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친정만큼은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고요. 저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청 줄 거 우리 친정에 달라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말해봐요, 여보. 엄마의 말에 아빠는 살짝 미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자 그 틈을 타 첩이 끼어들지 뭐예요. 이미 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을 진행했던 터라 자기도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었던 거였죠. 어머머, 듣자 하니 말이 좀 그러네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소리래요. 형님 친정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을 손에는 생각 안 하냐고요.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줬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 남편 회사에 기대 살 생각이냐고요. 자기들이 무능한 걸 탓해야지. 지금껏 손해봐가며 도와준 은인한테 웬 꼬장이래요? 안 그래요, 여보? 그래, 자네가 말 잘했네. 그 회사를 기울게 만든 사람이 누구지? 회사 돈 빼다가 부동산 투기로 날리고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 내보내고 친인척들 끌어다 넣은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자네 아닌가? 내 친정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혹여라도 딸한테 피해갈까봐 지금껏 이 회사 눈치 봐가며 단가 한번 못 올리고 거래했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네 남편이야? 넌 그저 내 연녀일 뿐이라고. 자네 위치 좀 제대로 알고 처시네. 뭐? 첩? 아, 여보,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요. 누구 때문에 대끈일 뻔한 거 내가 아들 낳아 대 이어줬더니 나한테 하는 짓거리 좀 보라고요. 아, 내 팔자야. 내가 이 꼴 보자고 꽃같은 청춘에 애까지 낳고 이 집에 들어왔나? 아, 억울해. 여우 같은 첩이 아빠 품에 달려들어 울고불고 짜는 바람에 결국 아빠는 첩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의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고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때 더는 못 살겠다 싶어 이혼할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혼해주냐 싶더라나요. 인생은 빨리 가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좀 더 참았다가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 집을 나가자 결심했대요. 아무튼 엄마는 그날을 계기로 가슴에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졸업을 앞둔 저는 강단에 서고 싶은 욕심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는 저를 불러 대뜸 취직을 하라고 하지 뭐예요. 대학까지 나왔으면 됐지 여자가 뭐하러 대학원 공부까지 하냐면서요. 딱 들어봐도 중간에서 첩이 이간질을 시킨 것 같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혹여 나중에 제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게 될까봐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던 남동생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공부도 않고 싸움질만 하고 다녀서 퇴학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시키려던 참이었죠. 그 와중에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니 똥줄이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제 대학원 진학을 막으려던 거였죠.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나보고
내 꿈도 포기하고 돈을 벌라는 거예요? 왜요? 저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 대학원 보내지 말라고? 저는 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첩한테 들으라는 듯 소리쳤어요. 자기 아들 인생 꼬였다고 남의 딸 인생까지 회복 놓고 싶은 모양인가 본데 꿈 깨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들 걱정할 거면 집에 사람 불러 화투장이나 치지 말고 자기 아들이나 잘 보살피라고요. 명품백 고르러 다닐 생각 말고 재민이한테 신경이나 쓰라고요. 재민이 인생 망친 건 저 여자니까. 그러자 밖에서 훔쳐듣고 있던 여자가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소리쳤어요. 뭐? 저 여자?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막말이야. 네 눈에는 위아래도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왜 우리 재민이 인생을 망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내가 왜? 그깟 명문대 좀 다닌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그래 봐야 넌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야. 이 집안 장소는 우리 재민이라고.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우리 재민이 밀어내고 네 아빠 회사 가지려는 속셈 아니냐고. 그래서 경영학과 진학한 거잖아. 근데 어림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회사 너한테 안 뺏겨. 내 아들 재민이 줄 거라고. 아주 발악을 하며 발톱을 세웠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처량할 정도였죠. 결국 아빠는 대학원 진학은 막지 않겠으나 학비는 대줄 수 없다며 대학원에 가려거든 제 손으로 벌어서 다니라고 하셨어요. 대학원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돈줄을 끊으면 제가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로는 내 힘으로 다니겠다 큰 소리치긴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창피한 일이지만 그동안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 통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주신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모은 거였어요. 내 새끼 공부한다는데 말릴 부모가 어딨어? 이건 할아버지가 너 위해 주신 거니까 걱정 말고 공부에만 신경 써.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이 돈으로 부족하면 엄마가 식당에 나가서라도 벌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엄마가 주신 돈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석사를 딴 뒤에는 그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유학생 신분이라 식은 미룬 채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 멋진 결혼식을 올리려고요. 그렇게 4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조그마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귀국 전에 취직이 돼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몇 군데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게 돼서 생활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동안 미뤘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어요. 강의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결혼식 앞두고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죠. 일찍 들어오라는 단문을 하고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 친구였어요.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며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더군요. 그 길로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데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도착해보니 남편은 응급수술에 들어간 상태였고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죠. 졸지에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살았어요. 가까스로 나가던 강의를 끝내고는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를 맡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먹는 것도 귀찮고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가득한 남편의 물건들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올 것만 같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저를 본 엄마는 집을 정리하고 저를 본가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곁에 두고 보살피시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온 남동생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어릴 땐 그렇게 착하고 예쁘던 녀석이 완전 개날라리가 돼 있었어요. 지 엄마처럼 아빠 돈 믿고 빤빤히 놀며 돈 쓰는 재미로 살고 있었죠. 그런 녀석을 회사 전무자리에 앉혀놨으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회사라곤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첩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화투와 명품을 사들이는데 미쳐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엄마 혼자 힘겹게 살림을 끌어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엄마한테 신경을 못 쓰고 살았던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를 모시고 집에서 나가자 싶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받은 사망보험금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등을 합하면 20평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생활비야 상가 월세도 있고 제가 버는 걸로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첩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지 아들은 신혼집 하나도 해줄 돈이 없어서 혼사도 못 치르고 있는데 그런 목돈이 있으면서 입 닫고 있었냐면서요. 명색이 누난데 동생 결혼하는데 도움을 못 줄 망정 저 혼자 잘 살 궁리를 하는 거니? 너 이기적인 거 진작부터 알았다만 정말 너무한다. 됐고 재민이 신혼집 마련해야 하니까 일단 그 돈 좀 쓰자. 요즘 회사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런데 다시 정상화되면 그때 갚아줄게. 너야 이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아빠도 그러는 게 좋겠다며 일단 남동생 신혼집부터 마련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엄마가 국자를 들고 달려나왔어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 사위 목숨값을 왜 네 아들 신혼집 장만했어? 어림없는 소리 마. 그렇게 돈이 궁하면 자네 명품백 팔아서 집 구해주게. 내 사위 보험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어머, 형님, 우리 재민이가 내 자식만 되나요? 이 집 장손이에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 돈이 수정이가 벌어서 생긴 돈도 아니고 지 남편 목숨값인데 지 편하자고 쓰면 진들 속이 편하겠어요. 그럴 바엔 하나뿐인 남동생 위해 쓰는 게 낫죠. 그리고 누가 꽁으로 달래요? 갚아준다잖아요. 그깟 돈 몇 억 갖고 더럽게 생색이네.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랑 똑같은 소리 하셨을 거예요. 하긴 아들 하나 못 낳은 형님이 이런 마음을 알까? 그때였죠.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첩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년아, 내가 아들 못 낳은 죄로 이날 이때까지 네 꼴을 참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못하겠다. 재민이 불쌍해서 입 다물고 살려고 했는데 내 사위 목숨값까지 탐내는 인연을 보니까 그러기 싫어졌어. 장손이라고? 재민이가 이 집안 장손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애비씨도 다른 애가 어떻게 이 집안 장손이 되냐. 재민이가 정말 내 남편 자식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혀깨 물고 죽는다. 엄한 놈 씹에다가 멍청한 저 인간 등쳐먹고 산 주제에 어디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뭐요? 아니 누가 그래요? 우리 재민이가 저 사람의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냐고요. 내가 아주 입을 찢어버릴라니까 누군지 대요. 재민이가 그러더라. 자기는 아빠 아들 아니라고. 그 착하던 애가 왜 갑자기 망나니가 됐는지 알아? 혈액형 보고 알았다더라. 지 엄마는 O형이고 아빠는 B형인데 어떻게 자신이 A형이 나오냐고 울면서 그러더라. 그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재민이 말대로 저 사람 애가 아니더라고.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엄마는 방에서 서류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첩 앞에 던져주었어요. 첩이 짚기도 전에 아빠가 달려들어 서류를 펼쳐보았죠. 그리곤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부자재간이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자 첩은 궁주에 몰린 쥐처럼 손톱을 세워가며 발악을 했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고요. 여보, 내 말 좀 믿어줘요.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이날 이때까지 나
당신만 보고 살았어요. 한눈 판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주면 안 돼요? 누구신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날 이때까지 당신 손으로 키운 아들인데. 그러니까 여보, 제발. 첩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아빠의 분노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골프채를 들고 와서는 세간을 부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결국 그날 첩은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고 재민이도 집과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제야 아빠는 엄마 앞에 고개를 숙이곤 사죄를 했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죠. 엄마는 아빠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유책 사유자가 아빠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요구했어요. 그리고 첩에게도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변 없이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엄마와 저는 예정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살아온 엄마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른 이별을 한 딸이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집 모녀 인생이 참 박복하다고 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에겐 남편과의 추억이 있고 저희 엄마한테는 새로운 황혼의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만들어준 보금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라더니 그 말이 맞긴 한가 봐요. 얼마 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간다더라고요.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그딴 짓을 할까 생각했는데 글쎄 제 주변에도 그런 인간이 있지 뭡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년을 넘도록 뻐꾸기 새끼를 키우고 살았네요. 저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인간은 다름 아닌 제 막내 이모였어요. 저희 엄마와는 배다른 형제로 외조부께서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었죠. 저희 엄마는 자신과 나이 터울이 많이 졌던 막내 이모를 많이 예뻐했대요. 어디 하나 정붙일 곳이 없었던 이모도 저희 엄마를 많이 따랐고요. 엄마가 결혼을 하고도 이모는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양장점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 대신 저를 봐주러 와 있었거든요. 봐줬다기보다는 같이 놀았던 거였죠. 이모랑 제 나이 차이가 7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모랑 저를 자매로 알곤 했어요. 외할머니한테 구박받던 이모는 저희 집에 와 있는 게 편했는지 한 번은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언니, 나 그냥 언니 따라하면 안 돼? 내가 말 잘 들을게, 응? 나 정말 집에 가기 싫어. 엄마가 툭 하면 나한테 화낸단 말이야. 언니, 나 언니 따라할게, 응? 어린 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으면 저럴까 싶어서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해서 이모를 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이모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공장에 취직한 이후로는 공장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쉬는 날이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한 집에 살아 그런가 이모와 저는 비밀 얘기도 나눌 만큼 가까웠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하는 연애 상담도 이모와는 편하게 할 정도였죠. 이모 역시 사귀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저를 데리고 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모랑 왕래가 끊어진 건 이모가 부산으로 시집을 가면서부터였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은 남녀 사이에만 국한된 건 아니더라고요. 이모와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이모가 부산으로 가고도 한동안은
전화로 안부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사는 게 바빠 통화하는 횟수가 줄었고, 그러다 뜸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모와 다시 연락이 된 거는 제가 23살이 되던 봄이었어요. 뜬금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이모가 제게 선을 보라고 닥달을 하지 뭐예요. 남주기 아까운 자리라고요. 남자가 직장도 탄탄하고 집도 부자야. 인물도 그 정도면 어디서 안 빠지고. 엄마한테 얘기 듣자 하니 네 아빠 도박빚으로 가게고 집이고 다 넘어갔다는데 이럴 때 네가 집에 힘대줄 사람 만나 결혼하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 혼인만 성사되면 그쪽에서 너희 집 다시 찾아주겠대. 얼마나 좋은 기회니? 이모 말만 들어선 분명 좋은 자리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갔어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저를 데려가자고 저희 집까지 되찾는데 그 많은 돈까지 쓰다니요. 남자가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직장 번듯한 사람이라니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남자 쪽에 자식이 하나 있어. 그래도 호적은 깨끗해. 잠깐 만나던 여자 사이에 생긴 애거든. 그래도 집안 좋겠다, 남자 멀쩡하겠다. 이런 혼처 또 없다. 엄마는 이미 이모한테 얘기를 들어 알고 있는지 눈물만 꾹꾹 찍어내셨어요. 차마 딸한테 집 생각해서 자식 달린 남자한테 시집가라는 말은 직접 못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매몰차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이모와 함께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남자는 혼자 나왔더라고요. 저보다 9살이 많다는 남자는 직접 보니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모 말대로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았어요. 이 남자가 어딜 봐서 자식 달린 호라비로 보일까 싶을 정도였죠. 이모가 돌아가고 남자와 둘이 남은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그러더군요. 미안해요. 자식 달린 주제에 처녀장가 가겠다고 나온 제가 밉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쪽에서 저 싫다고 거절하세요. 전 괜찮아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남희 씨도 또래 남자 만나 연애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괜히 저 같은 아저씨 만나 고생하지 말고요. 나직하고 차분한 그 목소리에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자식만 안 딸렸다면 이모 말대로 괜찮은 신랑감이 분명했어요.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 아니에요. 그쪽 상황 다 듣고도 제가 원해서 나온 자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엔 아이랑 함께 만나요. 우리 결혼 전에 정이 들어야 애도 편할 거 아니겠어요? 제 말에 남자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말로는 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애 아빠로서 하루라도 빨리 애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우리는 이후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셋이서 만나 어린이 대공원에도 가고 극장에도 가며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그 남자와 식을 올렸어요. 저희 집 처지를 잘 아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부자리만큼은 손수 만들어주고 싶다며 직접 남대문 시장을 뛰어다니며 원앙금침을 만들어주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시댁에서 같이 살다가 이후엔 따로 분가를 했어요. 아버님이 제 살림 솜씨를 보시고는 분가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도 저를 잘 따라서 애초에 걱정과는 달리 어려움 없이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 수 있었죠. 결혼식 즈음해서 알게 됐는데 글쎄 저희 시댁이 꽤 이름 있는 의류업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회장직에 계시고 남편은 전무로 재직 중이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돈이 있던 집은 아니었고 이북에서 월남하신 아버님이 똥찌개까지 지어가며
벌어서 자수성가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살림이 검소하고 아버님 권한이 센 편이었죠. 그런 아버님의 총애를 받게 된 저는 분가도 할 수 있었고 남편 몰래 매달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을 받아 친정의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비록 제취자리로 시집은 갔지만 여느 집 며느리보다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꿈같은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이모부랑 이혼해서 당장 지낼 곳이 없다며 얼마간 신세 좀 지자고 말이에요. 일단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결혼도 주선해준 뿐인데 그 정도 못 해드리겠냐면서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모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부터 이모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덕분에 전보다 친정 나들이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나 쇼핑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전처럼 이모랑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루는 장을 보러 나왔다가 마침 아들 학교 시간이 다 됐길래 학교로 갔는데 아들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이모 할머니가 자꾸 자기를 보고 내 새끼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민우가 예뻐서 이모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했더니 애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한텐 왜 자기야라고 그래? 그건 엄마가 아빠한테 쓰는 말이잖아. 애 말로는 제가 없을 때면 이모가 제 남편한테 자기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이모한테 당신이라고 불렀고요. 처음엔 애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했는데 그러고 보니 가끔 제가 외출 뒤 집에 돌아와 보면 남편이 집에 와 있는 적이 많았어요. 이모가 오시기 전엔 회사 일로 바빠서 밤 늦게야 집에 오던 사람이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랑 조카 사위 사이를 의심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모랑 저는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원수는 내 주변에 있다고 결국 이모가 제 발등을 찍고 말았어요. 근처에서 점심 약속이 있으셨던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다가 사단이 났거든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모를 보시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이모한테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네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있어?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애 버리고 갈 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 돈만 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쥐죽은 듯 살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이 버러지만도 못하냐니? 그래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나가라. 당장 못 나가! 이모는 아버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숨어 살려고 했는데 애 얼굴이 눈에 밟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애미라는 거 안 밝히고 옆에서 조용히 지낼게요. 그러니 제발 저 좀 애 옆에 있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아버님. 아버님?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 세상을 떠나셨죠. 이모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저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했고 49제가 끝난 어느 날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받게 되었어요. 당신도 대충은 알겠지만 우리 민우는 당신 이모가 나온 애야. 아버지 반대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랑 나 진작 결혼했을 사이라고. 당신한테는 미안하게 됐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민우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도 하루라도 빨리 제 살 길 찾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돈이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야. 1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던 시절이라 2억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남편의 재산에 비해선 턱없이 적은 액수였죠. 지금 같으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위자료를 더 받아냈겠지만 그 당시엔 이런 놈과 말을 섞는 것도 치가 떨릴 정도여서 더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모는 그래도 창피한 건 아는지 차마 제 얼굴을 못 보겠다며 남편을 앞세워 모든 일을 처리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5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제 사정을 알게 된 엄마는 이모를 죽여버리겠다고 그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모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되려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가택침입으로 관할 파출소에 끌려가고 말았죠.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달려간 저는 반쯤 어리 빠진 엄마를 보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서 저것들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를 기반으로 만리동에 옷공장을 차리고 도매업을 시작했어요. 마침 건너편에 밀리오래며 두타가 생겨서 동대문 쇼핑몰이 성행하는 바람에 옷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양장점을 했던 엄마까지 가세해 공장 일손도 늘려나갔어요. 다행히 엄마 친구들 중에 의상실을 하다가 그만두고 쉬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일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저희 도매가게 단골이던 옷가게 사장님이 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길 건너 쇼핑몰에 입점해 본격적으로 소매 장사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인연으로 그 사장님과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둘 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처지라 쉽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부담 없이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죠. 그렇다고는 해도 저희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할 때면 언제고 달려와 도와주곤 해서 엄마는 이미 사위처럼 생각하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직접 제작하고 도소매 장사까지 하니 통장엔 돈이 착착 쌓여갔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연세가 드신 친정엄마는 공장일에서 손을 떼시고 엄마 친구분들도 다들 퇴직을 하게 되셨죠. 그러는 사이 동대문 쇼핑몰 인기도 시들해지고 시장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사장님이 제게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애가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홈페이지는 자기가 관리해 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그러네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는 이쪽이 훨씬 전망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쇼핑몰 매상도 줄고 있던 터라 사업을 전환을 하긴 해야 해서 사장님 말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기로 했어요. 판매 직원은 안 써도 됐지만 DP를 해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포장해 배송을 하는 일에는 직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사장님 딸이 야물딱져서 적당한 사람들을 구해줘서 나름 구색을 갖추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장님과 제가 반반 투자해서 만든 회사라 나름 안심도 되었고요. 처음 반년은 고전을 하긴 했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서 1년쯤 됐을 때는 직원도 늘리고 공장도 확장을 해야 했어요. 마침 대학을 졸업한 사장님 딸이 취업 대신 온라인 쇼핑몰 일을 돕겠다고 해서 전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죠. 하루 종일 같이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 사장님 딸과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사장님 딸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지낸 세월도 있는데 두 분 재혼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지금껏 미뤄온 거라면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언제까지 아빠 옆에서 살 것도 아니고 인생은 각자 행복 찾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저희 엄마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딸 노릇 잘할게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보다 못한 사장님 딸이 나서서 재혼 얘기를 꺼내주었지 뭐예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라서 딸아이 말에 우리는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했어요. 남 부끄러워서 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걸로 결혼식을 가름했죠. 제 결혼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당신 동생 때문에 딸 자식 인생을 망친 게 내내 가슴에 맺혀있던 차에
뒤늦게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살게 됐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죽긴 왜 죽어요. 오래오래 딸 사는 모습 보며 효도받고 사셔야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엄마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한많은 인생을 뒤로하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위 얻어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좋아하던 엄마 얼굴이 자꾸 어른거려 장례식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장례식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간이 찾아왔지 뭐예요.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이모란 인간이었죠. 이모가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의 친형제들이 달려들어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그리고는 험악한 욕설을 퍼부어댔죠. 이년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디밀어?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우리 언니 가슴에 못지라고 내 조카 인생까지 망치려니 썩 꺼지지 못해. 지엠이 닮아 남의 인생 좀먹는 좀벌레 같은 년아.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다시 찾아왔어. 내가 잘못했어요. 언니랑 남이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날 사람 대접해주던 큰언니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요. 죄송해요. 이모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엄마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이 이모는 많이 늙은 데다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보기엔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난 날이 용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불쑥불쑥 화가 치미는 게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이모 팔을 끄드러 잡고 그대로 장례식장 밖으로 내쳤어요. 인간인 척 쇼하지 마. 이런다고 당신이 용서받지 못하니까. 좋게 보내줄 때 그냥 가라고. 감정을 꾹꾹 누르며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때였죠. 남이야, 부탁이 있어서 왔어. 그이가 그러는데 니네 가게가 장사도 잘 되고 인터넷 쇼핑몰로 돈도 많이 벌었다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텐 정말 면목 없어서 이런 말하기 죽기보다 싫지만 부탁인데 돈 좀 빌려주라. 내 아들 민우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어. 당장 합의를 안 하면 교도소에 끌려갈 판이야. 너도 키워봐서 알잖아. 우리 민우가 얼마나 착한 앤지. 나는 미워해도 좋아. 그래도 한때 네 자식이기도 했던 우리 민우는 가엾게 여겨주라.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돈 좀 빌려줘. 응? 순간 빡이 확 돌더라고요.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게 내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날 찾아오다니 나를 아주 호구로 아는 거였죠. 그러지 않고선 이럴 수 없잖아요. 이 미친 인간이 뭐가 어쩌고 어째? 민우가 한때 내 자식이었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 걔가 어떻게 내 자식이야. 네가 싸지르고 간 네 새끼지.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키울 때 민우는 착한 애였지. 근데 그랬던 애가 왜 지금처럼 됐을까? 쓰레기만도 못한 지 아빠의 인간 말종인 지 엄마 탓 아니겠어? 지들이 애 인생 망쳐놓고 왜 엄한 사람한테 자식 새끼를 팔아 구걸을 해? 내가 니년이랑 그 잡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았는지 알아? 그러니 니들도 네 자식 일로 받은 상처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 되도 않는 엄마 노릇 한답시고 남의 등쳐먹을 생각 말고.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돈 태워서 고구마를 구워 먹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인간한테는 10원 한 장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그 더러운 쌍판떼기 들고 사라져 주시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이모는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는 울먹이며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렀죠. 그 옛날 이모가 우리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처럼 똑같이요. 비록 이모 때문에 소동은 있었지만 엄마 장례식은 무사히 끝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 모처럼 남편과 함께 도매시장에 나가 엄마 장례식 때 와주신 상가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 가게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아하니 점원과 지게 삼촌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당시 동대문 도매시장에는
짐을 나르는 지게 삼촌들이 있었는데 건당 몇천 원씩을 받고 근처 가게나 길 건너 밀리올의 두 타에 옷 배달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글쎄 가까이 가서 보니 지게를 맨 아저씨 얼굴이 낯이 익지 뭐예요. 그 사이 많이 늙고 초췌하게 변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분명했어요. 제 전남편 말이에요. 500원 때문에 점원이랑 멱살잡이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인생사 새옹지마란 말이 딱 맞더라고요. 이모가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저 인간이 주워듣곤 집에 가서 떠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제가 500원 던져주며 모욕을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나도 저 인간이랑 똑같은 인간이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봤는지 대뜸 저를 부르지 뭐예요. 남이야, 나야 나. 기억하지? 너 여기서 장사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인사도 못했다. 장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긴 그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 못 가봐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손을 대려는데 그 모습에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전 남편을 밀치며 발끈했어요. 이봐요 아저씨, 당신이 뭔데 내 와이프 어깨에 손을 대?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례식을 당신이 왜 들먹이는데? 무슨 자격으로? 왜? 이 사람이 돈 좀 벌었다니까 이제 와서 놓친 게 아쉬워 그래? 그래서 당신 마누라 보내 내 장모님 장례식에 깽판 친 거냐고. 내가 장례식에서 이모님들한테 그간 일 듣고 나서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잠을 못 잔 사람이야. 진작에 내가 알았다면 당신 여편네도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뻔뻔하게 내 와이프한테 아는 척을 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네. 당신 여기서 지게일 하나 본데 앞으론 이 상가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빌어먹든 뭘 하든 간에 내 와이프 눈 밖에서 살라고. 안 그럼 당신 내 손에 죽어. 알았어? 평소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남편은 죽일 듯이 전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전 남편도 겁을 먹었는지 지게를 들고 도망치듯 상가를 빠져나가더군요. 이후론 상가 어디에서도 전 남편을 볼 수 없었어요. 또다시 나타난다 해도 제 곁에 든든한 남편이 있는 한 다시는 예전처럼 그들한테 당하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선행엔 복이 찾아오고 악행엔 불행이 깃든다더니 결국 이모와 전 남편에게는 자신들이 벌인 악행에 걸맞는 불행이 찾아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인간의 법은 피해도 하늘의 벌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마음 따뜻한 좋은 인연들과 평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평범한 집에서 자랐지만 엄마가 교육에 엄청 신경을 쓰셔서 공부만큼은 강남 애들 못지않게 했죠. 그 덕에 저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경영학과에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휴학계를 내고 어학연수를 가기도 했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희 집은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만한 형편은 안 됐어요. 하지만 많은 애들이 영어권 나라에 가는 걸 보고 저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6개월 다녀오게 됐고 그 후로 유학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어요. 엄마도 저나 제 동생을 유학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부촌에 가게를 내고 직접 만든 캐주얼 옷을 파셨는데 그럭저럭 저희 네 식구 살 정도의 수입만 나왔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유학을 가보자고 생각했고 패션 경영을 공부할 수 있는 영국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어요.
영국을 택한 이유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나라이고 석사 과정도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어서였죠. 그런 결심을 한 이후 저는 폭풍 공부를 하며 중고생 과외로 돈을 모았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야 덜 고생할 테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졸업 후 영국에 갔어요. 돈을 마련해서 갔더구는 해도 낯선 해외 생활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안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때 저처럼 힘들게 유학 온 사람들과 친해졌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공부를 했어요.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1년 만에 석사를 따지는 못했고 1년을 더 공부해서 졸업을 했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패션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워낙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면접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하자며 갔죠.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왔고 떨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그 회사에 합격했고요. 제가 합격 연락을 받은 날 아빠는 너무 좋아서 가게 문을 닫고 근처 가게에 떡을 돌리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동네 옷가게를 하는데 우리 딸은 패션 회사를 들어갔지 뭐야. 걔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똑똑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났을 줄은 몰랐네. 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다고요. 아빠, 이제 그만해. 나 창피하려고 해. 그리고 이게 다 아빠가 유학 가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공부하는 거 밀어줘서 그렇지. 나 혼자 된 건가? 엄마도 공부하는 거라면 뭐든 다 해줬잖아.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엄마가 은경아, 그렇다고 다 공부 잘하고 너처럼 잘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너도 그렇고 미경이도 내 말 잘 따라줘서 얼마나 니들한테 고마운데. 거기다 이렇게 좋은 회사도 척척 들어가줬는데 100번 1000번이라도 말할 거다. 너랑 미경이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라며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엄마가 저희 공부시키느라 아빠 몰래 동네 슈퍼에서 부업하시던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동생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미경아, 이제 언니 돈 버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 너 유학 간다고 하면 언니가 돈 보태줄 테니까. 언니는 유학 가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나만 그런 덕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 게 어딨어. 누구 한 명이라도 편하게 살면 좋지. 너는 열심히 하는 게 보답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집안 식구들의 기둥이 됐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회사도 더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하루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또 제가 회사 다니는 게 아빠한테 힘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회사에서는 처음에 일이 서툴러서 혼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같은 회사의 영업 전략팀이었어요. 저는 마케팅팀에 있었고요. 회사 전체 모임에서 만난 저희는 그 후에 남편이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은경 씨랑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저랑 계속 만나보지 않을래요? 그 무렵 저도 흔히 말하는 결혼할 나이를 지나서 얼른 누구든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변하고도 잘 지냈고 영업팀이어서 그런지 성격도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그러자고 했죠. 엄마 아빠도 동생도 남편과의 만남에 찬성했어요. 우리 딸 일만 하고 남자한테는 관심 없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는 거 보니 마음이 놓이네. 엄마는 이제 네 결혼 혼수 보러 다녀야겠다. 라며 앞서가실 만큼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1년 조금 넘게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의상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7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는 고위직 집안이라서 그에 어울리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네가 회사가 우리 태영이 회사라니 구색이 맞춰지는구나.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마치 남편 회사인 것처럼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나이도 들고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랬겠지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제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 디자인도 다 하고 옷 만들어 봐서 알아. 이게 아무리 잘 만들고 선전을 해도 역시 말을 잘해서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며 결국 또 아들이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귀엽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으니 그럴만 하겠다 했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의상실을 해서 그런지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시더군요. 하지만 결혼식 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식은 그래도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잖아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게 떨렸는데 아빠와 함께 식장 앞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앞에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맞췄던 한복이 아니고 아주 고급스럽고 나비와 꽃이 화려하게 수놓인 한복에 밍크털을 두르고 머리에는 보석이 촘촘히 박힌 머리띠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와 아빠는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진행을 맡은 직원이 보다 못해서 시어머니 보고 비켜달라고 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말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는 나랑 은경이가 들어가는 데야.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문을 열고 버진로드를 먼저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어머니가 너무 긴장하셔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 은경아. 괜찮네. 어르신이 그러실 수도 있지. 너무 미안해하지 말게나. 라며 아빠는 남편을 다독였어요. 저도 어이는 없었지만 잘못 알았으려니 했어요. 엄마도 동생도 기가 막혀 했지만 뭐라고 하진 않더군요. 좋은 날인데 사돈어른한테 따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영국 유학을 갔대서 집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기를 쓰고 일하면서 공부한 거라면서요. 딸을 참 악착같이 키우셨네요. 그러니 저희 집처럼 고위직하고도 만나시고 그렇게 키운 보람 있겠어요? 좋게 봐주신 거라면 감사합니다. 우리 은경이는 악착 같은 게 아니라 야무진 거예요. 아마 사돈어른한테도 패기치는 일 없을 겁니다. 라며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은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네 엄마 닮아서 그렇게 교양이 없는 거니? 하긴 그런 억센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남의 나라까지 가서 일하며 버텼지. 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참으면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친정엄마를 자꾸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엄마는 저 잘되라고 열심히 지원해 주신 거밖에 없어요. 지원? 너 지원의 뜻은 알고 말하는 거니? 니네 엄마가 돈 있고 교양 있어서 널 제대로 지원했으면 네가 이렇게 상스럽진 않지. 네가 과일 하나를 제대로 고급스러운 걸 잘 살 줄 아니? 컵 하나를 고상한 걸 고를 줄 아니? 이래서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해야 되는 건데 영국 유학이라는 거에 완전히 속았어. 라며 혀를 차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서나 좋은 사람이구만 싶어 했고 엄마 앞에선 더 했어요.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난 다른 남자들이 고부 갈등 때문에 죽겠다 그래도
당신이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러다가 내가 당신 하소연에 또 엄마 잔소리에 미칠 것 같아. 저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질려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고 친정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회사가 경영난에 부딪혔고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하게 됐어요. 우선 저처럼 사내 결혼을 하고도 계속 다니는 여자들부터 그만두게 됐죠. 다른 회사들은 사내 결혼을 하면 거의 여자들이 그만두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는 좀 관대한 편이라서 제가 다녔던 거였는데 더는 다니기가 어렵게 된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넉넉히 줬고 저는 그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퇴직금 쓰는 걸 간섭하더라고요. 너 잘됐다. 그 돈 절반은 니네 가구랑 식기 싹 다 바꾸고 절반은 잘 뒀다가 태영이 힘든 일 있을 때 써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니네 친정 안목이 우리 같은 고위직 집안하고 너무 달라서 니네 집 갈 때마다 마음에 안 들었다. 이 기회에 가구랑 식기 싹 정리하고 새로 들여놔.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가구랑 식기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전부 새 거고 전 바꿀 마음 없어요. 그리고 저랑 태영 씨 사는 집이지 어머니 사는 집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는데 불편한 거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게요. 너랑 태영이 집? 그게 어떻게 너랑 태영이 집이냐? 태영이랑 내 집이지. 네가 고위직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거기에 맞춰야지. 어디서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어머니 집이에요. 엄연히 저랑 제 남편이 사는 집인데요. 너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는지 몰라도 여기선 안 그래. 밖에 나가서 다 물어봐. 시댁에서 해준 집이 어떻게 네 집이냐? 이래서 천박한 것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영국 유학에 완전히 속았어. 라며 가슴을 치며 분하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도 가구랑 식기를 다 바꾸라는 말에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남편은 이제 아예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며 자기한테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해. 당신이 엄마랑 잘 합의를 하라고. 나 좀 괴롭히지 마. 밖에서도 남들 비위 맞추고 협상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엄마랑 당신 사이까지 조율하라고 해? 당신도 좀 잘해봐. 왜 이렇게밖에 못해서 자꾸 분란을 만들어? 저는 그제야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그전에는 아이가 빨리 안 생기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이가 안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였어요. 제가 말을 안 듣자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집까지 쫓아왔어요. 너 진짜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지금이라도 얼른 가구랑 주방에 있는 거 다 내다 버리고 우리 집안 품격에 맞는 걸로 바꿔놔. 어머니, 이거 제 퇴직금이에요.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어머니가 돈 주세요. 어머니도 돈 없어서 못하시는 거 왜 저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집안을 대체 뭘로 보고 말이야. 라더니 저한테 차 끓이고 있는 주전자를 들어서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발등에 떨어진 주전자 때문에 상처가 남게 됐어요. 문제는 그때 마침 저희 엄마가 현관에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며느리한테 끓는 물을 집어 던져요. 저 여태까지 참았는데요. 사돈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 딸을 이렇게 잡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뭐가 고위직이고 뭐가 품격입니까? 이렇게 천박한 짓은 혼자 다 할 거면서. 저 이런 집에 우리 딸 하루도 더 못 둡니다. 은경아, 가자. 엄마는 제 손을 끌고 그 집에서 나왔고 저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위자료를 안 주려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더니 연락도 다 끊고 이사까지 가버렸더군요. 됐다. 돈 몇 푼 받자고 더는 상종 못할 인간들 괜히 찾아다니지 말자. 결혼식 날 지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거 못 알아본 우리 실수라고 치자. 라며 아빠는 저보고 이제라도 이혼한 게 잘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괜찮다며 씩씩한 모습만 보인 부모님이었지만 뒤에서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속상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은경아, 아빠가 다른 옷가게에서 우리가 파는 옷을 자기네도 팔게 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아빠랑 해보지 않을래? 그도 그럴 게 아빠가 만드는 옷들이 잘 팔리는 편이었거든요. 아빠 옷가게는 다른 데에서 옷을 받아다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아빠가 만드는 옷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옷가게에서 제안을 받은 거였고요. 아빠는 변두리 작은 건물 지하에 세를 얻어서 직원 둘과 함께 옷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옷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어려웠죠. 저는 제 퇴직금을 털어서 옷공장을 할 장소를 구하고 직원들도 뽑았어요. 아빠가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만들면 다른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미싱을 돌리고 단추를 달고 마무리를 했어요. 엄마와 저는 마지막에 실밥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옷들이 더 잘 팔릴지 잡지도 보고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며 유행을 파악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생각해서 옷가게 마네킹 위치도 바꾸고 다른 액세서리들도 배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 가게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아빠한테 옷을 받아간 가게도 옷이 잘 팔려서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했어요. 저희는 아예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어서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붙였고요. 저희 옷을 떼어가려는 가게들도 점점 늘었어요. 아빠와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6년쯤 지나고 났더니 저희 쇼핑몰이 제법 규모가 있고 단골이 많은 가게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공장이 있는 동네의 작은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사무실을 두고 매장까지 냈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만 2개가 됐고 인터넷 쇼핑몰로도 계속 옷을 팔았죠. 소매 가게들과도 거래를 했고요. 그러는 중에 동생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식구는 제 결혼으로 생긴 상처 때문에 동생의 남자친구와 시댁을 굉장히 꼼꼼히 살폈죠. 다행히 동생 시댁은 다 좋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자꾸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일부러 혼수도 비싼 건 못한다며 동생 시댁을 떠보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엄마가 좀 지나치다고는 생각했지만 저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렇게 크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따로 동생과 예비 매부를 만나서 좋은 데에서 옷을 맞춰줬어요. 언니, 일부러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린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집에서 해주는 거랑 별도로 그냥 내 선물이니까 받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형이라고 해도 되죠? 물론이죠. 우리 미경이한테 잘해줘요. 난 그거면 돼요. 저는 2 사람을 데리고 명품 브랜드 샵에 가서 가방도 사줬어요. 2 사람이 가방을 들고 나란히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보는데 바닥을 닦던 아줌마가 밀대 끝으로 동생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모르고 한 거겠지만 동생이 아파하는데도 그냥 가버리는 걸 보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매장 매니저를 불러서 항의했어요. 매니저는 난처해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청소 시간도 아닌데 저 청소 직원이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라길래 서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가는 길에 그 청소 직원과 마주치게 됐고 저와 동생은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훑어보더니
얼굴 근육에 경련이 난 것처럼 실룩거리더라고요. 니네가 어떻게 여길 왔냐? 어떻게 오긴요. 쇼핑하러 왔죠. 라고 차갑게 대답하고는 동생과 매부를 데리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 도도하고 대단하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거기서 청소를 하게 됐는지 몰라도 저희를 계속 무시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안 건지 몰라도 위자료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사람치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전과는 다르게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한다는 게 내가 그만 실수를 했다. 이해 좀 하고 넘어가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다시는 저 볼 일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다오. 금방 쓰고 갚을게. 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 그런 돈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우리 태영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서 요새 많이 힘들어해. 너도 사업을 하니 그 심정 알 거 아니니? 없다고만 하지 말고 조금만 도와줘. 그걸 제가 왜 도와줘야 되죠? 저한테 위자료 주는 것도 싫어서 이사가고 연락도 끊었던 양반이 어렵다고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니요. 할머니 같으면 돈 빌려주고 싶겠어요? 할머니? 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예전 일이라고 해도 내가 너 시어머니 아니었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예전 일 때문에 저희 가족 전부 아무도 못 믿고 살아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의심한다고요. 댁들 때문에요. 그런데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댁들 일은 댁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기요. 경비원 아저씨 좀 불러주세요. 이 할머니 내보내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싹싹 비는 신용을 하며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러게 좀 잘 살지 그러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라며 겨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당신 잘 살고 있었구나.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거 아는데 그래도 피차 마찬가지였잖아. 엄마도 당신 때문에 속상했으니까 이제 그만 풀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그쪽 엄마는 나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거였지. 내 발등에는 아직도 그때 화상 자국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은근슬쩍 서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런 말 하려고 날 찾은 거야? 돌아가! 라고 하자 전 남편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러지 말고 좀 봐주라. 우리 며칠만 급한 불 끄게 돈 좀 융통해줘. 당신 그럴 여유 있잖아. 응? 라는데 밖에서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시끄러우니까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행패야? 돈을 우리 은경이한테 맡겨놨어?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못나서 생긴 일입니다. 용서하시고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 내가 못난 거 맞아. 그러니까 더는 내 딸 괴롭히지 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게.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에 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서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여자가 사업을 하자고 꼬셔서 회사를 관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회사 돈을 다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장의 부도를 막으려고 집까지 팔았는데도 빚더미에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둘 다 노동일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전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자기네가 고위직 집안이라며 저와 친정을 무시하던 걸 생각하면 여전히 열불이 터졌죠.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 자기들도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거죠. 그 뒤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은 영영 끊어졌어요. 저는 결혼에 너무 질려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네 부부와 예쁜 조카도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20대 여성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며 함께 유학을 떠났던 남친과 결혼을 했어요. 현재는 임신 5개월 차 예비맘이고요. 저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친할아버지께서 창업하신 기업이 아주 커서 몇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중 한 회사를 맡고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빠를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셨대요. 엄마는 결혼 후 절 임신하시고서야 회사 일을 그만두셨고 그 후로는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남들은 저희 엄마가 부잣집 사장 와이프니 대접받으며 살았겠다 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건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빠와 아빠의 상간녀 때문이었죠. 아빠는 회사에서 엄마를 보고 반해 오랜 시간 쫓아다닌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결혼 후 엄마가 저를 출산하고부터는 엄마한테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대요. 그때부터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엄마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아빠의 태도였어요. 아빠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듯 당당한 태도로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당신 사람 만나고 다녀요? 엄마가 작정하고 따졌더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상황상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빠는 완전 철판을 깔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존심 강한 엄마는 비참하고 서러워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언젠가 엄마가 그러셨는데 엄마가 더럽고 치사해도 살아야겠다 마음먹었던 건 바로 저 때문이었대요. 결혼한 직후 임신에 가진 유일한 딸인 저를 보며 엄마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4살이 되었을 무렵 아빠는 기어이 엄마를 한 번 더 무너뜨리고 말았죠. 당시 전 고작 4살이었지만 그날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신기할 정도로요.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참이었죠. 저희 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울타리 앞에 아빠 차가 서 있었어요. 아빠가 퇴근하기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도 저도 의아해했죠. 집에 들어갔더니 현관엔 아빠 구두와 처음 보는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먼저 아빠가 보였고 옆에는 처음 보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사실 아줌마라고 하기엔 젊은 나이로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4살짜리 어린애한테는 아줌마였죠. 그 아줌마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린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요. 그 아줌마와 품에 안긴 아기를 본 엄마의 얼굴을 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는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맥없이 떨어뜨리고 석고상처럼 하얗게 변한 얼굴로 아빠와 그 아줌마, 그리고 그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빠는 멈춰선 엄마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와서 선언하듯이 말했죠. 이제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 거야.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챙겨주라고. 먼저 애 키워봤으니까 잘 좀 도와주고. 아들이지만 딸 키우는 거랑 별 차이 있겠어? 그리고는 제 쪽으로 몸을 굽히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영이 동생 생겨서 좋지? 잘 챙겨줘야 해. 그러더니 아빠는 몸을 돌려서 그 아줌마에게 쉬라고 한마디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곧이어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는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가슴에 엄청난 비수를 꽂고는 변명도 없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엄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 아줌마와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그 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나도 바깥 양반한테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마당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이 집에서 같이 살려면 쥐 죽은 듯 살아요. 내 딸한테 말 걸 생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 우리 모녀랑 좋든 나쁘든 무슨 관계 맺어볼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애는 알아서 잘 키워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왔는데 돈은 줄 테니까. 그래도 애 낳은 게 어찌 보면 동아줄이네요. 지금까지는 그냥 놀기만 했는데 그래도 자기 애라고 책임감은 있었던 모양이니까. 그 말을 들은 아줌마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2층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히고 놀아주었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제 옆에 누워서 몰래 울었어요. 그 아줌마랑 사는 게 처음엔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말대로 아빠가 그 아줌마에게 돈은 따로 주는 것 같았고 아줌마는 그 돈으로 아기 용품이나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서 썼거든요. 집안일은 할 줄 아는지 자기 밥은 알아서 해먹고 아기도 자기가 돌봤으니까요. 저는 어린 마음에 아기가 귀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절대로 가까이 가거나 아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아빠란 사람은 참 뻔뻔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사랑해서 쉬는 날이면 저랑도 놀아주시고 아기 안부도 물으시며 골고루 관심을 주셨죠. 물론 아줌마와 아기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어요. 특히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요. 여전히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할아버지는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인상부터 정말 냉철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자신의 문란한 행동들과 그에 따른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죠. 그래도 아줌마는 돈 충분히 받고 넓은 집에 살면서 버림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말대로 엄마와의 충돌도 거의 없었어요. 아주 가끔씩 집안에서 뭘 물어봐야 할 때는 몰래 제게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는 정도였죠. 그럼 어린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건 여기 있어요. 저건 저기 있어요. 하고 대답해 주었고요. 그럴 때마다 아줌마는 자기가 말 건 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9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스스로 한 선택이었어요. 발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빠였죠. 당연히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집안이 소란스럽더라고요. 나가보니 이미 엄마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져 있었어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니 샤워봉 위에 수건을 여러 개 연결시킨 끈이 끊어진 채로 걸려 있었죠. 아빠는 엄마가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주변에 이야기했어요. 엄마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걸 숨길 수 없으니 뒷말이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친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화장한 엄마를 납골당에 안치시키던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바람난 남편의 내언녀와 혼의 자식까지 키우며 살다가 간 인생. 심지어 엄마는 친정 식구들도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몇몇 친척들이 다였죠. 엄마는 외동이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떠나고 장례식이 끝나는 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결코 좋은 의미의 새 인생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죽자 같이 살던 아줌마는 돌변했어요. 곧바로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안일 도와주시는 아줌마에게도 태도를 싹 바꿔버렸어요. 너 그동안 네 엄마 믿고 나대더니 천벌 받은 거야. 너 내가 만만했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를 구박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4살 어린 배다른 남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다른 방에서 조용하게 책 보는 절 찾아왔죠. 꼬집고 때리며 어디 동생을 울리냐고 욕까지 해댔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보는 곳에선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챙겼죠. 아빠는 당연히 속아 넘어갔고요. 그렇다고 아빠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죽은 이유도 아빠 잘못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수없이 꼬집히고 욕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줌마는 돈 아낀다고 도우미 아주머니를 해고까지 했어요. 집안을 자기가 아예 쥐겠다는 생각이었겠죠. 물론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음식은 사다가 먹더라고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남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동생 안 챙긴다고 더 구박받았어요. 심지어 남동생 숙제를 대신해 놓으라고 시키고 아줌마는 동생을 데리고 외식을 나가고 그랬죠. 아빠한테는 아영이는 배 아프대요. 이렇게 말하고요. 아빠는 아줌마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줌마가 가끔 은근히 혼인신고를 바라는 듯한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빠는 아무래도 할아버지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아줌마가 토라지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전 중학생 나이가 되고 나니 아빠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줌마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대상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항도 했어요. 아줌마에게 대들기도 했죠.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남동생에게도 차갑게 대했어요. 절 보고 아무렇지 않게 누나 하는 게 짜증났거든요. 그럼 아줌마는 아빠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자기가 나가겠다 어쩌고 저쩌고 연기를 해댔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제 용돈을 줄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저는 그런 아빠를 무시해버렸지만 그렇다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미웠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으니까요. 남아있는 외가 식구들도 없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봤자 아빠가 둘러대면 더 곤란해지는 건 저였으니까요. 게다가 친가 쪽과는 교류가 드물어서 무섭기도 하고 어색했거든요. 거의 명절에 얼굴만 뵙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반항도 하고 수능도 하면서 나름 요령 있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도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 어릴 때처럼 절 만만히 대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뒤에서 엄청 수군거리고 다니긴 했죠. 특히나 제가 엄마 생일과 기일에 생일상과 제사상을 차릴 때는 더더욱 일부러 케이크를 엎어버려서 다시 사오게 만든다거나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를 실수인 척 엎어버린다거나 가지가지였죠. 남동생은 저와 아줌마의 신경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보다는 훨씬 편하게 자랐죠. 비록 혼외자라고는 해도 걔는 자기 엄마가 살아있으니 자기 편도 들어주고 대놓고 아빠인 걸 드러내고 살 순 없지만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살았으니까요.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은 고결하게 키우겠다고 작정했는지 애를 아주 순수 덩어리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웃으며 누나라고 불렀겠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했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공부하면서 일을 했어요.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할 시기 앞당기고 대학 학비도 내가 해결해야지 싶어서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면 아줌마는 쥐꼬리만큼 벌어서 뭐 했으니? 그냥 네 아빠한테 납작 엎드려서 좀 얻어내봐 하고 빈정거리곤 했죠.
언젠가는 아줌마가 제 지갑에서 지폐를 훔치는 걸 잡은 적도 있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요. 성적은 상위권이었어요. 수능 점수도 훌륭하게 잘 나왔고 원하던 대학에도 무난하게 합격했죠. 아빠한테 합격 소식을 전하니 웬일로 좋아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축하 선물이라고 새 옷과 가방도 사다 주시고요. 그리고 등록금은 걱정 말라고 하셨죠. 아빠 돈 받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직은 재력이 모자라니 일단 아빠 계좌에서 등록금을 이체시켰고 아줌마는 그걸 가지고 아빠에게 또 뭐라고 했어요. 성인이 됐으면 지가 벌어서 학비를 내야지 그걸 대주냐고. 그럴 거면 우리 귀한 아들내미 학원이나 하나 더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결정을 바꾸진 않았어요. 아줌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동안 저랑 마주치면 죽어라 노려보고 뭐라 중얼대며 빈정거렸죠. 대학교 생활은 그래도 좋았어요. 새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도 들고 MT도 가고 생활에 활기가 조금 도는 것 같긴 했어요. 물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힘들긴 했지만요. 늦게 들어가면 아줌마는 너 왜 이렇게 늦니? 혹시 몸 파는 일이라도 하니? 하고 빈정거렸죠. 그럼 전 아줌마한테 설마요. 왜요? 내가 아줌마처럼 몸 팔다가 우리 아빠 같은 돈 많은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받아쳤고 아줌마는 그럼 화나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전 아줌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속이 풀렸죠.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도 꽤 풍족한 집안의 자제였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남자친구도 어릴 때부터 아빠가 회사를 이끄는 걸 보고 동경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아빠 회사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대요. 과도 그쪽 과였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집하고 환경도 비슷한데 남자친구 가족은 참 화목한 게요.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서로를 챙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괜히 더 부끄러워서 남자친구에게 집안 이야기는 일절하지 못했어요. 저도 집에다가 만나는 사람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실 졸업하기 직전에 취업에 성공해서 바로 독립을 하려고 했었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상이라 진작에 자기 아버지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제가 대학교 졸업을 1년쯤 앞두고 있었던 때부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셨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셨죠. 일주일 내내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집에 계실 때도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은 것 같았죠.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수능을 친 지 일주일이 좀 넘은 남동생이 거실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남동생은 제게 안 입고 온 존재이긴 했지만 낌새를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남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안방을 가리켰어요. 저는 안방 가까이 다가갔죠. 그러자 아빠와 아줌마 대화가 들리더군요. 그렇다고 백에다 목걸이, 반지, 보석까지 다 갖다 팔면 어떡해요? 지금 집도 팔아야 할 처지인데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지훈이 데리고 다른 데 좀 가 있어야겠어. 내가 갈 데가 어딨어요? 부모하고도 연락 끊은 게 몇십 년인데 지훈이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어쩔 거예요? 거기서 투자를 뺄 줄 누가 알았냐고. 내 잘못이야? 아빠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주 투자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 돈만 빼먹고 튄 거죠. 그 바람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당시 제 용돈과 생활비를 대부분 제 벌이에서 내고 있었고 아빠 돈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라고 생각해 별로 타격은 없었지만 아줌마는 아니었죠. 아빠가 아줌마의 명품들이나 보석들을
말없이 전부 처분해 돈을 만들고 있었고, 정식 배우자도 아니었던 아줌마는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벌이를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 명품들을 제 돈 주고 살 수도 없었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참에 아빠한테 영 끊겠다고 선언하고 독립해서 남자친구랑 돈 모아 결혼할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빠는 아침 일찍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줌마, 남동생에게도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을 입으라며 청하셨죠. 웬일로 얼굴이 상당히 밝았고 흥분된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오신데 나랑 사업 관련해 이야기하실 것 있으시다고. 며칠 전에 아버지 모시는 이비서한테 살짝 얘기 좀 흘렸거든. 아버지 도움이 좀 필요한데 언질 좀 해달라고. 그런데 오신다네. 그래도 아버지라고 챙겨주시네. 당신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있어. 여기서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둘러댈 테니까. 사업이 어려워졌는데도 일하는 아주머니가 주인집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면 아버지가 더 감동받으시지 않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빠란 인간 참 교활하다 싶었어요. 어차피 곧 나갈 건데 적선이나 한번 하자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옷 입고 얌전히 기다렸죠. 아줌마도 그렇고 남동생도요. 1시간 정도 지나고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명절에 인사만 드렸던 할아버지인지라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근엄하게 들어오신 할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대로 날카로운 모습 그대로셨어요. 전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고 할아버지는 졸업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졸업한 걸 알고 계실 줄 몰라서 조금 놀랐어요. 아빠는 약장수처럼 자기 사정을 열심히 포장해서 할아버지께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뭐 다른 건 다 잡설이고 결론은 아버지,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다른 거 힘드시면 채무 갚는 거라도 좀. 아빠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던 할아버지는 옆에서 기다리던 비서를 손짓해 부르셨죠. 이 비서, 이놈 회사 정리 절차 밟고 이놈 권한이고 직급이고 다 회수해. 앞뒤 설명 없이 던져진 할아버지 말씀에 아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아빠는 소파에서 내려와 덥석 무릎까지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엔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 모습을 보시고는 갑자기 테이블을 탁 내려치시며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볼 땐 인과응보다. 너 내가 내 기업 계열회사 휘청이는 것도 모르는 천친 줄 알았냐? 망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망할 줄 알고서도 그냥 버린 거다. 너는 인간이 글러먹었어. 뭐하고 놀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처, 내 며느리가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를 줄 아냐고. 네가 10년 넘게 저 여자랑 네 혼외자식 새끼 숨긴 것도 모를 줄 알아? 할아버지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줌마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고 할아버지를 처음 뵙자마자 이런 모습을 본 남동생은 겁먹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아영아, 일어나라. 할애비랑 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는 직접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끌려나갔고 할아버지는 이비서, 아영이 짐 좀 다 정리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 라고 말씀하시곤 절 데리고 나가 차에 태우셨죠. 차에 타서 어리벙벙한 저에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네가 나한테 의지하다 보면 스스로 서림을 잃게 될 것 같아서였다. 이젠 대학도 졸업했고 얼마 전엔 취직도 했다지. 이제 내가 갚아줘야 할 것 같구나.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우리 손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죠.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앞으로 당분간은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자. 듣자 하니 독립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동안 할매 할비랑 못했던 얘기도 나누면서 당분간 살자. 할비가 곧 독립시켜 주마. 그날 할아버지 집에 가니 할머니도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 양반이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더라 하시면서 할아버지께 원망의 시선도 보내셨죠. 저는 그렇게 수년 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할머니와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빠는 아줌마까지 대동하고 와서 빌었어요. 할아버지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요. 아줌마는 우리 아들 올해 대학 가요, 아버님. 손주 대학은 보내야 하잖아요. 하고 빌었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왜 그쪽 아들을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뭐라도 됩니까? 한마디 던지시곤 내치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아빠와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명령이셨죠. 전 제가 해야 하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회사 열심히 다니는 거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께서 유학을 권하셨고 외국 대학에 석사과정을 지원해서 유학길을 떠났어요. 남자친구도 같이 갔고 저희는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도 역시 아빠는 없었어요. 제 과거를 들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저는 힘들었던 과거를 겪고 지나왔지만 지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고 있어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처럼요. 몇 개월 뒤 출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절대 저같이 힘든 어린 시절은 보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남편도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